랭킨 사이클은 한번 보시면 그냥 여기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터빈을 해서 기준을 할 거냐 보일러를 기준으로 해서 할 거냐 좀 틀려지는데 보일러로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터빈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 보일러는 이쪽부터 이렇게 가는 거고요. 여기서 1번부터 보시면 이렇게 그린 거, 터빈은 이쪽부터 그리는 겁니다. 예. 저도 이거 헷갈려서 옛날에 공부 다 했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재생제어를 불러가지고. 여기, 예? 여기 등원 압축 이 부분은 이게 바로 카르노 사이클이죠. 이론적인 사이클.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그 카르노 사이클을 화력발전소에 맞게끔 이게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게 랭킨 사이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정했으니까 이런데 이렇게 원래 이론적인 사이클은 이렇게 네모난 건데 그걸 이렇게 좀 수정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비드라 이거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제 비드라 이거죠. 이렇게 여기서도 나중에 이렇게 오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럼 실질적으로 면적은 이런 면적들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손실로 없어지더라 이거죠. 그럼 손실로 없어지는 지점이 어디냐? 이게 보일러 쪽입니다. 이게 보일러 쪽. 이게 터빈에서 뭡니까? 터빈에서 빠져나면 연락차에 대해서 복수기를 통하면서 온도가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뭐니까? 단열 팽창. 열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등원 압축, 단열 압축, 등원 팽창. 등원 팽창으로 하는 부분이 뭡니까? 보일러에서 열 받으면 이게 예? 증기로 퍼지지 않습니까? 물이. 이게 보일러 쪽으로 되는 거고 여기서 보일러 쪽에서 이제 떨어지는 거고요. 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가서 이제 보시면은 1번이 뭐라고요? 이렇게 과열증기. 그래서 단열 팽창에서 습증기 되고, 그다음 등원 압축해가지고 포화수가 돼서 압축수가 돼서 여기서 등압가열 하면서 이렇게 해서 가더라. 근데 실제로 면적이 이거죠. 이 면적이죠. 근데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은 뭐냐? 온도를 올리느냐, 절대 온도를 올리느냐, 압력을 올리느냐. 온도를 올려도 어차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모터로 그렇게 가냐 이거지. 예? 에너지가 더 낭비가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온도에서 압력을 올리면 이렇게 가서 거기서 온도를 올리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원래 사이클대로면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손실이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을 그래서 어떻게 되지? 보일러에서 가게 되면 과열기, 제열기, 절탄기, 공기 예열기, 급수 가열기 이렇게 나왔죠? 열외수 장치가 뭐라고요? 절공급, 절탄기, 공기 예열기, 급수 가열기. 절탄기가 뭐죠? 영어로? 예? 이코노마이죠. 예? 리히터. 예? 히터를 다시 제열기. 예? 영어를 써주시라고요, 이렇게. 이코노마이저 하면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나중에. 근데 그거를 한문으로는 안 쓴다고요, 요즘에는. 영어로 쓴다고요. 보일러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보일러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보일러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여기 터빈이 있다고요. 여기 디레이터 팩터가 있고, 여기 급수가열기가 5, 6, 7, 8이 있고, 여기 1, 2, 3, 4가 있고, 여기 복수기가 있고, 복수기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서 축기를 하기도 하고, 이쪽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도 하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여기 터빈도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재생 제어를 하기 위해서. 그럼 뭡니까? 물이, 여기서 복수기를 통해서 이제 그 터빈을 돌리고 나온 물이, 여기 이제 증기가 약해지면서 복수기를 통해서 이 열을 빼주면은, 여기서 이 연락차가 크면은 연락차에 대한 부분이 빨리 빠지니까 증기 유속이 빨라진다고요. 빨라지니까 이 터빈을 빨리 돌리니까 이것도 더 빨리 돌아지죠. 연락차에 의해서 열을 손실이 이쪽으로 생긴 만큼 그 에너지가 얘를 밀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1, 2, 3, 4는 저하급수가열기죠. 천천히 이렇게 밀어준다는 얘기죠. 밀어주면 여기서 이제 산소를 또 빼냅니다. 이렇게. 산소를 빼낸 다음에 다시 고압급수가열을 가면 좀 압력이 세졌죠. 왜? 여기서 지금 예열을 시키니까. 예? 일부. 그럼 얘가 급수가열기에서 다시 보내준 보일러에서 어떻게 됩니까? 배관은 사실상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상부에도 있고, 파이어는 여기서 올라가면은 파이어리 땡땡땡땡땡땡 돌면서 이쪽 네 군데서, 예? 네 군데서 분사를 해주면 파이어를 하지 않습니까? 박명수의 파이어리 아니라, 그러면 이 바깥쪽에 배관에 있는 부분이, 보일러 부분이 뜨거워지면은 얘가 인렛, 아웃렛, 들어오고 나가는 그 부분에 따라서 들어가는데,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열기. 왜냐면 보일러에서 과열기를 거쳐서 여기서 아까처럼 뭡니까? 포화수에서 압축수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간다고, 과열증기가 된다고요.
과일을 거쳐야지 과일 증기가 돼서 적정한 온도가 돼가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려도 어차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발전을 다 못 해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 발전 부분은 이제 또 어렵습니다. 근데 다 하고 이제 되면 이제 발전 가서 이제 그 돌을 닦는 거죠. 발전이 좀 어렵습니다. 발전은 솔직히. 근데 이거 하나 아는데 저 다 애워놨는데 애우다 보니까 오래 안 가는 겁니다. 이해를 해야 된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 설비에 대한 그 다이어그램을 집어넣고 매칭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이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리히터, 제열기가 있죠. 여기 갔다가 돌아오면 온도가 뚝 떨어질 거 아닙니까? 처음에 돌리고 나면은 그 예를 들어 여기서 뭐 250도, 350도 해가지고 650도가 됐다 그러면 떨어지면 350도로 떨어집니다. 그럼 다시 얘를 또 돌리려면 어떡합니까? 여기 보일러 안에서 옆에 있으니까 같이 또 데워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350도로 떨어진 걸 한 550도라든가 올리는 거죠. 처음에는 250도에서 650도로 갔다가 치고 나왔으니까 350도로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 350도를 다시 550도로 또 올려주는 겁니다. 그럼 또 뒤에 거 또 돌려주고요. 처음 게 고압 HP고, 그 다음에 뭡니까? IP고, 그 다음에 LP 아닙니까? 저압이니까. 그러면서 여기 압력이 얼마였더라? 250에서 55로 떨어졌다가 다시 뭐 올렸다가 이런 그 압력도 있습니다. 실제로 발전소에 가면 압력 밸브가 한 3개 정도 그 배관들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게 왜 저러지 했는데 이 다이어그램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 이렇게 중간중간에 빼는 부분이구나. 왜 다 볼 수가 없으니까 가서 보일러가 큰 건데 얘네들이 시스템 어떻게 되는지 P&ID를 봐야 되는데 모르거든요. P&ID를 봐야지만 얘가 공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안다는 얘기죠. 그냥 쭉 1시간 반 동안 쭉 가겠습니다. 그냥 쉬지 않고. 되는 데까지. 중간에 쉬면은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듭니다. 그 정도만.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게 많구나.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좀 힘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가 연구반에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4시간 동안 하게 되면 1시간에 한 3문제 정도 하면 딱 적당합니다. 20분에 한 문제 정도. 그럼 정확하게 해드리거든요. 10분에 한 문제 한다는 건 조금 미흡하고요. 왜냐면 25점짜리를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하는데 25분 동안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20분 정도 쓰면 딱 적당합니다. 근데 10분에 하는 건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지금 20문제를 한다는 거는 사실 지금 뭐 2시간 만에 20문제 한다는 건 1시간에 10문제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10분도 안 됩니다. 한 6분에 한 문제 설명하고 넘어간다는 얘기죠. 얼마나 더 자세히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키워드를 가지고 일단 개념만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점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들은 좀 연구반을 한다 그러면 그거 이제 뭐 문제지들은 많이 있습니다. 단계별로 해가면서 요거 일단 쓸 수 있게끔. 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부터 해야 되니까. 요 뭐 그림들은 다 틀려진데 송남부조라고 그랬죠? 소국여자 방식 채용식. 예? 난조에 의해서 부재동을 일으킨다. 그래서 저주파수 동요현상이 생긴다.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PSS를 사용한다. 이렇게 정도로 그 컨셉을 잡으시면 된다고요. 요거 이제 기억나시나요? 이 글은 그릴 수 있나요? 원리부터 해가지고 여자기의 계자, 예? 계자 전압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제 브러쉬가 여기에 이제 여자기가 들어갔는데 비상용 발전기 같은 경우는 여자기가 그 안에 그 회전체 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자기 자체가 엑사이터가 비상용은. 근데 상용 같은 경우는 보통은 바깥에 여자기용 변압기를 빼가지고요. 거기서 선을 끌고 갑니다. 이 여자기가 안에 들어있냐 밖에 들어있냐. 안에 들어있다는 건 일단 작다는 얘기입니다. 밖에 있다는 건 크다는 얘기죠. PSS 입력 신호는 안정화 신호하고 보조 안정화 신호다. FPW, FWP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PSS의 영향, 역할. 인계자 위진동 작불부. 뭐 부재동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간다고 그러죠. 볼까요? 자, 이제 앞에 부분은 이제 뭐, 발전기 제어 같은 서 외란에 의해서 단자전압 VT가 변환하면 5차 신호가 전압 조정기에 가해져 여자를 제어하게 된다. 이게 뭐였죠? 아까 그 현상이죠.
PT가 변동하게 되면은 그 V 레퍼런스에서 그 조종 전압을, 레퍼런스 전압을 맞추기 위해서 그 오차 신호에 따라서 전압 조정기에서 AVR에서 엑사이터 쪽에 신호를 줘가지고 그 신호를 가감하게 된다. 그게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그걸 쓰는데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거죠. PSS가. 예? PSS 역할이 그걸 가감을 하는데 그때 그걸 가감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인계자 위진동 작품부. 발전기 계자곤선에서 뭔가 영향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인덕턴스 이해가지고 계자 전압을 인계자 자석의 응답이 지연돼가지고 계자 전압이 변화하다 보니까 자석의 응답이 지연되겠죠. 아까처럼 빨라질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고 자석의 응답이 지연돼서 왜냐면 근데 빨라진다는 건 좋은 겁니다. 응답 속도가 빠른다는 건 막 커지는 건데 그 뭐라고 부제동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늦어지니까 제동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지연돼요. 위상지연이 발생함으로써. 저만큼 가 있는데 나는 요이 땅 했는데 지금 막 시동 켜고 있습니다. 지각하겠죠. 진동을 억제할 수 있는 전압조정기의 작용력이 불안정 영역. 인계자 위진동 작불부. 자 보십시오. 인계자 위진 동적 여기 이게 동적 작용력이 진동 작불부 이렇게 그렇게 한 겁니다. 무식하죠? 무식하지만 쓰면 됩니다. 누가 이거 답안지 보고 무식하다고 그러나요? 잘 썼다고 그러죠?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만 무식할 뿐이죠. 근데 나중에 되면은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애우고 나서 자꾸 하다 보면 걔가 그렇게 해서 되는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모르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PSS로 석사 논문을 학위를 받았는데 그때는 맨날 이거 가지고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고 해서 당연히 이런 건지는 알았는데 이걸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나는 2년 동안 배웠는데 그거를 이제 그 2페이지 만에 딱 썼는데 보는 순간 잘 썼다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왜? 요약해서 잘 썼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답안지를 다 똑같이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거기다 이제 살을 조금씩 더 붙이는 겁니다. 그냥 아는 사람은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저 같으면 들어가면은 제가 전공했으니까 PSS를 낼 겁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저는 학원에서 이렇게 한 번이라도 강의를 한 사람은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인력풀제로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나 제가 아는 동료나 후배들은 지금 인력풀제로 등록이 돼가지고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출제자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출제자로 들어가면 이제 비밀관리유지 서약을 하니까 교수님들이나 이렇게. 그래서 뭐 본인들은 얘기 안 합니다. 출제 들어갔다 이런 거 얘기 안 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대충 아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면접관 같은 거 이제 보면 아니까 면접관은 출제자는 누가 들어간지 모르지 않습니까? 면접관 들어가서 보고 오니까 누가 왔다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도 면접관들도 딱 보면 제가 만약 저기 하면 면접 보러 들어가면 저를 아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예? 교수님들도 많이 아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편한 거죠. 이제 딱 하면 교수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벌써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건데 아는 사람 들어왔는데 물론 아까처럼 실력이 안 되면은 떨어뜨리면 되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여자분도 저하고 같이 잠실에서 같이 공부하고 했던 분이거든요. 다. 뭐 여기 발성배전도 여자분 2분인가 있고 뭐 건축전기도 2분인가 있고 지금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 당시 2분 정도가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분도 글씨는 참 예쁘게 잘 씁니다. 근데 잘 모릅니다 내용을. 남편이 건축전기 설비 기사고 맨날 학원 오면은 남편이 데려다주고 이렇게 가고 했었거든요. 근데 면접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대답을 제대로 못하니까. 다시 또 공부한다는 소문도 있긴 하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떨어지고 나면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뭐 5번 만에 붙었던 분과 한전의 부장님입니다. 잘 아시죠? 얘기해보면 잘 안 돼. 문제는 말을 해보면 좀 말하는 스타일이 좀 틀립니다. 제가 봐도 그렇게 있는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거는 훈련입니다. 면접도. 면접 볼 때도 막 가가지고 3명에서 막 조지니까 막 조지기 시작하면 다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거든요. 그럼 대답을 잘해야지만입니다. 말꼬리에 당하지 않으려면. 아까처럼 강결 명료하게
딱 원하는 답만 딱 치고 빠지고, 저 사람이 더 안 물어보게끔 막 줄줄줄 나가면, 그건 됐고, 그 다음에 이거,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건 뭐고, 이거는 뭐고,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다 보면은 본인이 미천이 떨어지면은 괜히, 그, 유도신문에 걸려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도 이제 막 자꾸 얘기를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 유도신문 걸려도 웬만한 건 다 답변할 수 있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죠. 그건 그때 가서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자만해서는 안 되고요. FPW 가지고 부재정 현상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PSS 구성하면 변진증거제 절개교엽이라고 했죠. 절개교엽은 여기인데 향후 전망에서 변진증거제.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여기다가 트랜지서 하면 AD 컨버터. 여기 지금 아날로그 시그널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는 진지상이라 했으니까 1 플러스 TS분의 K. 증폭기는 이제 K라는 그 부분이고, 얘가 1 플러스 TS분의 1이고요. 여기는 K라는 부분에 대해서 증폭이 되는 거고요. 이건 라플라스 변환을 아시면은 이제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니까. 신호 제거기. 그 윗부분에 워시 필터. 워시아우트 필터거든요. 이게 워시아우트 필터. 그 다음에 여기는 리미터. 그래서 리미터 같은 거 아까 그림, 그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 정도. 자, 그러면 50번 해가지고. 항상 아쉬움이 많이 남네. 이게 하다 보면은 더 해드리고 싶은데 50번이 그 전압 강한데 그건 넘어가고요. 51번 발성 배전 많이 사용되는 케이블. 아까 보셨죠? COF. 뒤에 것도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 설명드렸거든요. 한번. 문제는 다시 복습입니다. 복습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빨리 키워드를 얘기할 수 있냐 이거죠. 키워드만 나오면 답은 나오니까. 카로는 사이클 같은 경우도 있고, 랭킨 사이클 같은 경우도 있고, 재생 재열 사이클 같은 경우 그림 그리시다 보면 거기는 좀 헷갈립니다. 제가 옛날에 그것만 달다 외웠습니다. 똑같이 쓰고 했는데 시험 보고 나니까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또 외워야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외우려고 안 하고 좀 이해하면서 하려고 하죠. 화력발전기 경제부합 배분, 경제급전이라고 했는데 일단 다 열어놓고 빨리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한 20분 정도밖에 제가 더 못 내드릴 것 같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짧은 시간 내, 또 열었네. 시선 계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그 중에서 간단하게 돼 있는 것들을 얘가 느리네요. 정전기, 전동기, 이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태양광 발전소 아까 했던 MP를 외우시면 돼요. N형 다이오드하고 P형 다이오드에서 전자하고 전공이 어떻게 가는지 하고, 열병합 발전. 복합 발전이 더 잘 나온다고요? 왜? 복합 발전은 지금 더 많이 쓰니까. IGCC 뭐 이런 석탄가스화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PFBC, CFBC 보다는 더 많이 나온다고요. 중요도기 때문에. 현재 대두가 되고 있는 거, 원자력 안전대책,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고, 원자력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긴단어비 내주 이렇게 해가지고 외웠습니다. 긴단어비 내주, 핵온, 냉온 해가지고 핵이 올라가게 되면 도플러 효과고, 그 효과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그림들, 별표를 2개, 알파자를 2개를 붙여놓은 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자. XLP는 크로스 링크들, 폴리에틸렌, 인슐레이트, 비누시스 케이블. 이거, 100번은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왜? 제가 맨날 100번을 얘기하는데, 100번을 얘기했다라는 건 일단 여러분들이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00번을 얘기 안 했다는 거는, 암기 안 해도 그만이라는 얘기죠. 이거 원어 안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쓰면은 1점은 차이가 날 겁니다. 제가 보기엔 1점. 저라면 온도 조건 90도, 100도 이런 것들 상시 허용 온도, 비상시 허용 온도, 연속 사용 온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연속 사용 온도는 90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90도짜리가 이제 150도, 200도, 210도 그렇게 해서 가공 송전솔로의 송전용량 증대 방향에서 나오죠. 154 이하의 지중솔로에서 사용한다. 근데 3, 4, 5도의 XLP를 씁니다. 있기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3, 4, 5는 그 용량 때문에 용량이 문제가 된대요. 용량을 어떻게 합니까? 키워서 보내야 되거든요. 3, 4, 5에서. 그러다 보니까 냉각 방식 때문에 XLP는 그냥 그 기중에서 냉각을 하는 거니까 오일을 필드를 시켜가지고 POF나 아니면 OF 케이블을 해가지고 154kV, 345kV 2000스퀘어짜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200스퀘어나 2000스퀘어 쓰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감리했을 때 98년도에 처음에 154 케이블에 그때 400스퀘어인가 200스퀘어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630스퀘어를 또 했었습니다. 154kV를. 근데 630스퀘어가 커야죠. 당연히 400스퀘어보다. 안 큽니다. 그 사이에 그만큼 케이블이 더 절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좋아져가지고 더 짧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처럼 지중선로 케이블에 대해서 이런 그 용량이 늘어나더라도 케이블 굵기가 작아지다 보니까 이런 그 XLP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정 같은 경우에서는 그 154급 이하에서는 쓰지만 3, 4, 5급 이상에서는 이런 XLP 쓰기에는 용량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그 OF 케이블을 쓴다. 그래서 오일 필드 케이블입니다. 이렇게 가운데 오일이 풀려져 있다. 이렇게 전선의 구조, 재질, 조합에 따른 불로 생각나시나요? 이번에 시험에 나왔죠. 구조가 어떻게 되죠? 단선, 연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재질 뭐가 될까요? 경동선, 영동선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재질 뭐 철선 나오고 뭐 이렇게 합금선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분류는 어떻게 되죠? 이것도 기본서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런 기본서에 있는 것조차도 아니 이번에 그게 25점짜리로 나오긴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사실 저도 쓰긴 썼는데 이제 구조 재질 분류는 했으니까. 근데 그걸 25점짜리로 만들 재간이 없습니다. 온도도 대충은 아는데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R은 로우 S분의 L에서 뭐 55도, 58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뭐 61% 뭐 97% 이런 것들 다 알았거든요. 근데 그걸 써도 25점짜리를 만들 재간이 없는데 안 써봤으니까. 근데 선택해서 썼는데 이제 점수가 안 나왔죠. 그걸 쓸 게 없으니까. 이걸 쓸까 저걸 쓸까 하다가 이거 내가 좀 아니까 써봐야 되겠다 하다가 시간 배정을 잘못해버리니까 그 교시가 점수가 좀 안 나왔어요. 그거 선택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25점짜리가 나왔는데 어줍지 않게 쓸 것 같으면 쓰지 말고 그래도 쓸 수 있는 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6문제 중에 3문제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죠. 나머지 3문제 중에서 유력한 걸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OF 이렇게 옛날에 처음 했던 것들이 이걸 가지고 했었다는 얘기죠. 자, 연료비 특성, 수목평, 청, 운, 예? 수요일, 목요일, 평일은 총각들이 연애하는 날, 페널티 계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용들이 나올 거죠. 예, 수목평, 총연, 그래서 페널티 계수를 계산해서 람다를 계산하면은 람다 값이 얼마가 나오더라. 이거는 해보셔야지만 됩니다. 근데 흐름은 가르쳐 드렸으니까 자, 넘어갑니다. 야, 대칭접배법 이 그림만 딱 보셔도 어떻게 합니까? 기본서에 다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기본서에 있던 그림들. 예? 그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 오전에 대칭접배법을 한 20분 설명 드렸나요? 거의? 박창수 씨의 지하변전소. 변전소 역할은 뭐라고요? 그림 그려서 생각하시라고, 이게. 전압의 변성. 변압기죠. 그럼 그 2차 측에 뭐가 있다고요? 모선. 모선의 전력의 집중과 배분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전압의 조정 뭡니까? 콘덴서 등에 의해서. 전력조류의 제어. 조상장치에 의해서. 네? 그 다음에 송배전선 보호. 보호계정기에 의해서.
그림을 옆에다 그려놓고 이렇게 쓰는 것도 좋지만 변전소 역할을 가지고 그림 그려놓고 그 옆에다 이렇게 화살표를 가지고 써보십시오. 그거하고 이거는 차이가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딱 보는 순간 요거는 그림으로 해야지. 변전소 역할은. 그렇게 해서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는 순간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꾸. 이거를, 이게 좀, 교육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지 좀 머릿속에 오래 남을까. 저는 애웠으니까. 애웠는데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때는 어떻게 암기를 시켜야지 더 좋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암기를 하니까, 요거 이렇게 하니까 암기가 더 잘 되는데, 이해가 잘 되는데, 기본적으로 암기를 한 것도 있고, 이해를 한 것도 있고요. 그런 방법들을 하는 겁니다. 콤팩트와 부지 변적 축소용 기기 사용. 왜 지금 지하 변전소에 넣다 보니까 AIS가 아니라 GIS로 갈 수밖에 없죠. 그 GIS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자동화 변전소 형태, 옥내, 옥외, 지하형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옥내형이라고 했으니까, 옥외형이 아니라, 변전소 위치 선정하는 거, 환경 대책하는 거, 이런 것들 방제 대책하는 거 부분.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어렵습니다. 반송보호 개전 방식은 PUTT 같은 거 나오면은 전력선 반송 같은 경우 전력선 뭐죠? 여러 가지 1계열에 대한 주보호, 2계열에 대한 주보호 해가지고 나왔죠. PUTT가 2계열에 대한 주보호고요. 1계열에 대한 전력선, 반송, 방향, 비교, 거리, 개전 방식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방향 비교 전송 차단 방식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방향을 비교해가지고 전송을 차단해준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번하고 2번 좀 헷갈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PUTT 해가지고 나왔고요. 예? 억제하고 차단하고 이런 부분을 비접점으로 보내는 게 있고 A접점으로 보내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게 헷갈립니다. 저도 항상. 아니 왜 헷갈리냐. 보호계정기 많이 하는 사람 써먹을 일이 없으니까요. 거리계정기 같은 경우는 둘 다 후비보니까 다 1개월, 2개월, 뭐 3개월까지 다 후비보로 다 쓰니까. 발전기에서 후비보로도 변압기의 후비보로서도 20일 계정기를 쓰니까. 표시선, 파일럿 개전 방식은 표시선 개전 방식, 반송 개전, 표전 통마강 이제 보이시나요? 표전 통마강. 그죠? 표, 전, 통신선, 광. 그래서 여기 반송에선 전력선 반송, 통신선 반송이 있고, 거기서 방향 비교, 위상 비교, 전송 차단 있죠? 그래서 저거 뭐라고 했죠? 방향 비교 나오고, 전송 차단 나온다고 그랬죠? 전력선, 예? 반송, 방향 비교, 개전 방식. 전력선, 반송, 전송 차단 방식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반송이 나오는데 거기에 방향 비교가 나오는 거고 전송 차단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요게 전력선 반송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 먼저. 이런 거조차도 이렇게 표로 해가지고 외워주시라는 얘기죠. 표시선. 그리고 여기 전류순환식이 먼저 나온다고 그랬죠. 전류순환식 됐을 땐 얘가 틀려진다고요. OC, RC. 전압반항식에서는. 얘가 또 반대라고 그랬죠. RC가 이쪽으로 되고 이쪽으로 OC가 되고 이쪽에는 안 흐르게끔. 맞나요? RC가 이쪽으로 되고 OC가 되고 얘가 이쪽으로 흐를 때고 얘는 이제 반대라고 됐죠? 예? 그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리고 반송 개전 방식은 방향 비교 개전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상시 송출 트립 저지 방식. 방향 비교를 가지고 상시적으로 트립 저지라고 해서 비접점을 내보낸다고 그랬죠? 얘가 1계열입니다. 전력선 반송 방향 비교 저지 방식. 이게 되는 거죠. 방향을 비교해가지고 항상 비접점을 내보내는 겁니다, 이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시나 외부 고장시는 상대단의 트립을 저지한다. 그럼 항상 내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상대편에서 저런 그 트립 저지 시그널가 안 오면은 그건 내부 고장이니까 동작하면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비접점이 나와야 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나와줘야 되니까. 요거는. 고장시 송출 트립 저지 방식. 이제 요거는 이제 B접점으로 쓰고 요건 A접점으로 쓰는데, 그 다음에 전송 차단 방식. 이게 PUTT죠. 계정기가 동작한 단자는 그 단자를 차단함과 동시에 다른 쪽에도 보낸다. PUTT라고 그랬죠? 자기네 그 구간 양쪽에서 사고가 나면은 자기도 차단하면서 뭐라고요? 상대단에도 차단하고 보내준다고요. 그겁니다. 그게 PUTT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콘셉트만 잡으시면은 그래서 전력선 반송 이 위에는 방향 비교 저지 방식. 요거는 뭔데? 전송 차단 방식. 전송을 해서 차단을 해준다 이거죠.
A 접점으로 자기도 차단시키고 상대편도 차단시킵니다. A 접점으로 둘 다. 그게 PUTT고 그 다음에 주계열에서 1보에서 주계열 보는 1계열에서 주보는 뭐더라고요? 전력선 반송, 방향 비교, 거리 예? 저지 방향 비교 계전 방식에서 저지 방식으로 해가지고 항상 저쪽으로 차단 시그널을 보내줍니다. 그러다 그게 안 오면 제가 사고 났네? 떨어져 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컨셉만 가지고 계시면 된다고요. OC, RC 해가지고 나왔던 거. 이거 컨셉 잡는데도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가르칠까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고민을 하게 된 거고, 그전에는 어떻게 하니까 애우려고 하다 보니까 안 애워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이해를 못 시키거든요. 내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뭔가 방법을 막 찾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태양광 발전. 광하면 MP. P형과 N인데 NP로 봤다고 그러죠. 왜? 위에가 N이고 밑에가 P니까. 그래서 태양광이 비치면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하고 전공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사실 이제 좀 틀려지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전공은 플러스고요, 전자는 마이너스입니다. 우리는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전기는 전자의 흐름입니다.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더라 이거죠. 나중에 100년 지나서 보니까 처음에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흐른다고 그랬는데, 전자의 흐름이 전기인데 전자의 흐름을 보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더라 이거죠. 그 뒤 100년 지나서 해놨는데 그거 바꾸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힘들어하는 게 지금 좌측 통행하다가 우측 통행하면 힘들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틀린 게, 지금도 철도는 좌측 통행을 합니다. 우측 통행을 안 하고. 신기하죠?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가서 보시면은요, 여기서 영등포에서 내려갈 때 좌측으로 해서 내려갑니다. 오는 건 우측으로 옵니다. 그건 일본 방식이라는 얘기죠. 걔네가 일본 방식이, 우리가 철도를 일본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간 겁니다. 근데 또 웃긴 거는, 또 지하철 가면 또 좌측 우측이 또 바뀐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다 보면 이제 T자, M자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철도 쪽에 가면 그게 전기를 공급하는 선이 꽈져 있습니다. 또 이렇게 T자, M자를 제가 이제 철도 쪽도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나 했던 것 같더니 운영 방식이 틀립니다. 4호선 쪽도 운영 방식이 틀리고요. 이게 가는 게 자세히 보시면 4호선 왔다 갔다 하는 거 틀립니다. 1호선하고 1호선 쪽은 철도청 소속이기 때문에 좌측 우측이 보시면은 좌측 통행입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영등포 여기서 갈 때 어떡합니까? 저쪽 의정부 가는 거 왼쪽으로 가죠? 근데 이제 4호선 가서 보십시오. 틀립니다. 그 라인이. 2호선 가면 어떻게 되죠? 2호선도 우측 통행하죠? 다 틀리다 이거죠. 유심히 보신 분들은 그게 왜 그런지를 알아야죠. 이제 철도청 소속이 어디까지고, 서울시 도시철도공사가 어디까지고,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가 어디까지고, 도시철도공사가 어디까지고, 제가 세 군데를 다 들어다니면서 제가 유심히 본 겁니다. 그냥 쓸데없이. 이건 왜 그럴까? 저건 왜 그럴까? 맨날 한번 보면서. 이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제 좀 시각을 넓혀서 뭔가 이렇게 같이 보면서 비교를 해서 보시라는 얘기죠. 답안지도 마찬가지로.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몰포스 2족, 3족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어렵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독립형, 하이브리드, 완전 연계형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요것들은 뭐 따로 설명드리기에는 좀 애우시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건 무조건 보면은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또 태양광이 나왔고, 이제 열병합 발전. 열병합 발전하면 뭐라고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주가 뭐냐 이거죠. 열과 병합을 해서 뭘 발전한다고 그랬으니까 열과 전기로 인해서 발전한다. 그럼 열과 전기, 그러니까 열과 전기죠.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스템이 열병합 발전이다 이거죠. 콜 히팅 펌프인가요? 제가 다 까먹었는데 이게 CHP가 IPP도 있고, IPP는 민자 발전 사업을 해가지고 하는 인디펜던트 파워 플랜트를 IPP라고 합니다. 그 민자 발전. 그 뭡니까? IPP라고 쓰는 용어들은 이제 고객이 돈을 지어가지고 발전소를 짓습니다.
그래, 발전을 해가지고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진 것들을 거기서 돈 받으면서 보상 받으면서 어느 정도 한 20년이냐 25년이 지나면 그거를 국가한테 주고 빠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이제 고속도로 갔다 오는 데 가면 민자 고속도로 있죠? 질 때 민자가 돈을 내서 진 겁니다. 그리고 그 운영권을 민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년이 지나면은 기부 체납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있고요. 뭐, IGCC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또 있습니다. CHP도 있고, IGCC도, 또 뭐더라? 뭐,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몇 군데. 그런 것들 해외에서 쓰는 용어들도 있고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 그런 정도의 용어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요? 증가복지, 배추복. 나왔죠? 그 다음에, 증기터빈. 그럼 배추복. 여기, 작업용. 뭡니까? 축이했죠? 그 다음에 축이한 거에서 하나 빼가지고 복수기로 돌렸죠. 축이한 거 중에 하나가 복수 쪽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걸 순서적으로 외우시면 된다는 얘기죠. 얘는 계속 급수 펌프로 공급을 해줘야 되고 얘는 일부만 축이를 해주면 되죠. 증기를 쓰고 부족한 분만 여기서 축이를 해주면 되죠. 가스터빈 500도씨 이상의 배기가스를. 근데 가스터빈의 온도는 원래 몇 도입니까? 몇 도 정도 되죠? 예? 몇 도요? 그거는, 일반 화력발전소도 그거보다 높은데? (1100도에서) (1500도)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를, 돌리고 나오면은, 일반 화력발전소가 한 (850도) 정도라고요. 650도에서 850도까지 올라간다고요. 근데 1100도에서 1500도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여열을 이용을 하더라도 온도가 높으니까 증기를 데울 수가 있습니다. HRSG를 통해 가지고. 근데 나온 게 500도씨 된다 이거죠. 1500도에서 1100도가 되니까 그걸 빠지고 나온 온도가 500도씨가 되는데 이게 HRSG를 돌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가스터빈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가스터빈이 바로 가스 엔진하고 똑같습니다. 터빈. 근데 제가 이것도 어디서 공부를 했냐면 용산 전쟁박물관에 가면 가스 터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번씩 다 보면서 공부를 한번 해봤거든요. 가스 터빈 이런 거고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뭐 V1, V2 이제 그런 미사일 그게 발생된 거에 대한 원리들을 막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얘는 이거구나. 가스를 폭발시키는 겁니다. 폭발을 시키는데 문제는 공기를 압축을 해야지만 됩니다. 가스터빈. 우리 지금 비행기 날아가죠? 그 공기가 들어가면서 날개들 많죠? 뒤로 가면서 공기가 압축된 상태에서 가스를 넣어가지고 폭발을 시킵니다. 그럼 뒤로 가면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러면은 뒤로 가면서 제트 엔진이거든요. 제트 엔진이 바로 그겁니다. 가스터빈이. 그런 식으로 기화된 부분. 근데 얘는 제트유를 쓰는 거죠. 제트유가 워낙 발화점이 높다 보니까 제트유는 휘발유보다 더 펑하고 터집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거죠. 그래서 활주로 해서 비행기 내리다가 이렇게 거지면 그냥 터져버립니다, 걔는. 워낙 불이 잘 붙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항할 때 기름 다 뿌리고 바다에다 뿌리고 그냥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휘발유보다 더 높다라는 건 인화성이 높으니까 더 빨리 날아가겠죠. 공기를 압축해가지고 연료를 집어넣으면은 그 연소가 이게 되면서 가스터빈을 돌려주고 남은 여열을 가지고 한다. 복합 사이클. 예? 됐죠? 이렇게 하면 HRSG를 스팀 터빈을 넣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온도는 들어가는 온도는 1500도인데 나오는 온도가 500도씨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스팀 터빈을 다시 하는 데는 문제가 없더라. 그런데 이제 효율이 좀 떨어지니까 얘가 한 대면은 얘가 1대1로 쓰지 않고 얘가 2대에다가 한 대를 쓴다든가 3대에다 한 대를 쓴다든가 뭐 조합을 한다든가 그게 2대1이라든가 3대1이라든가 그런 비율이 나오는 겁니다. 용량들이 1대1도 있습니다. 물론 용량이 똑같은 거 1대1이라고 해서 용량이 똑같은 것만 있냐, 용량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복합발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은 이제 자료에는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디젤 엔진 발전, 증가복지 배추복, 발소내양지 환기진병 이거 적어주시고요. 뭔지 이제 한번 보십시오. 에너지가 저기다 양질의 전력을 얻을 수 있다. 지역 난방시 부른다. 발전 원가가 저렴하다. 손실이 줄어들죠. 뭔가 그다음 환기지명. 왜냐면 환경 대책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가스터빈.
부분. 예? 귀가 뭐더라? 환경기술 개발이 요구가 되고 기기 효율 및 신뢰도 향상 대책이 필요하고요. 왜냐면 한번 걸러서 또 쓰는 거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집니다. 뚝. 그러니까 그거를 복합 발전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을 올려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진동이나 소음 등에 대한 대책이 있죠. 이게 일축형도 있고 다축형도 있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냥 그 빠진 걸 FD 펜을 빠진 거를 옆으로 ID 펜으로 다시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증기도 써먹어야 되고 증기도 빼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병렬 운전을 하겠죠. 전력계통하고 병렬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아까처럼 가스터빈만 돌렸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증기터빈하고 같이 돌렸을 때 하고 어떤 출력 변화가 있으니까 뭔가 헌팅이 일어났을 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열이 주기 때문에 복합 발전이 아닌데 얘는 열병합 발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지만 됩니다. 열병합이니까. 지금 뭐 요거는 가스터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빼고 열이 주가 되는 부분으로 이제 생각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원자로 보호 대책. 원자로 긴단호비 대주. 여기 보시면 열온 열냉. 예? 예, 핵 이렇게 외웠었는데 이게 도플러 효과하고 보이드 효과에서 얘가 되는데 요건 한번 잘 읽어보시면 얘 때문에 또 내려가고 얘 때문에 또 올라가고 이런 겁니다. 요거는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있는 건 긴단호비내죠. 긴급장치, 다중보호, 긴다노, 노심냉각장치. 긴급장치는 스크럼 장치는 떨어뜨리는 겁니다. 갑자기 뚝.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다 뭘 갖다 놓으면은 그게 문제가 중성자가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다중보호는 뭐 1보호벽, 2보호벽, 3보호벽 해가지고 5보호벽까지 해가지고 펠릿을 쇳덩어리에다 넣고 쇳덩어리에다 넣었으면 어떡합니까? 다시 콘크리트에 넣었다. 그걸 쇳덩어리에 넣었다. 철근에다 넣었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집니다. 다중보호벽 보시면 여기 보시면 펠릿 있죠? 펠릿이 핵연료입니다. 핵연료가 이렇게 길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긴 거를 핵연료 피복관에다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보시면 우리 거기 보면 이렇게 길다란 거 이렇게 막 뽑지 않습니까? 그게 떨어져도 얘가 그게 제어가 안 돼가지고 떨어지죠. 그럼 이게 전부 다 스톱입니다. 이게 잘못 떨어지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거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도 그 안에다 또 저장을 합니다. 그 안에다 한쪽에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그 안에 핵연료 있는 옆벽에다 지금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 안쪽에 있는 게. 그리고 핵연료 피복관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압력력이 여기까지는 여기도 세고 여기도 셉니다. 그 다음에 뭐니까 콘크리트. 그 다음에 콘크리트. 바깥에는 비행기가 부딪혀도 5방어벽하고 4방어벽까지는 영향을 미칠지를 모르지만 3방어벽까지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철근 있고 그 다음에 쇳덩어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철이 휘어지더라 안에 콘크리트가 또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5개의 방어병력이 있다. 비상용 노심냉각장치 긴다노. 물 뿌려버린다는 얘기죠. 위에서 강력한 압력으로. 예? 샤워할 때 보시면은 하듯이 긴다노비 비상용 전원 내진 설계 긴다노비 내주 주변 주민들에 대한 안전대책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겁니다. 문제 60번 유도장애 원인 뭐라고? 정전유도는 송전선의 영상전압과 통신선의 상호 정전 용량의 불평형에 의해서 통신선에 유도되는 전압. 여기 있죠?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또 뭐라고? 영상전압과 상호 정전 용량이 평상시 고장시에 발생하는데 그 부분을 보면은 이게 바로 송전선의 잔류전압이다 이거죠. 그게 송전선 잔류전압이 뭐라고요? 영상전압이라고요. 근데 영상전압은 뭐라고? 지락시 발생하거나 아니면 영상분해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이게 정전 용량 때문에 영상전압이 발생하더라 이거죠. 저간대책 완전 연가를 실시하고 이격거리를 증대를 하거나 전자유도 대책 어떻게 합니까? 상호 인덕턴스에서. 그래서 이 상호 인덕턴스가 뭐라고요? 차기 상호 작용. 자기 어드미터스가 있고 상호 어드미터스가 있고 그걸 합하면 작용 어드미터스가 있다고요. 이 상호 각각이 얘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상호가 되는 거죠. 여기 자체는 자기하고 상호하고 해서 요 자체가 작용이 되는 거고 얘는 이쪽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얘는 상호 어드미터스가 된다는 얘기죠. 전력선택 대체 LM I0 해가지고 여기는 교직루로 제가 했나? 병직루가 있네. 병렬 여기 보시면은 병행길이 축소 직각으로 설치 루트 변경 병직류 차신지
차폐선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신속 차단하고, 전력 케이블 지중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차신지, 그 다음에 소분, 소호 리액터 접지를 하거나, 아니면 기 유도 전류를 분포를 조절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외웠습니다, 그냥. 말 붙이기 나름이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얘기죠, 이거는. 왜냐면, 붙일 수 있는 내용이 좀 많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시간 관계상, 기차가 저기 서울역을 떠났습니다, 지금. 제 기차가. 지금 빨리 나가봐야지 기차를 탈 수가 있으니까. 다음 주가 마지막 수업입니다. 한 주 남았지만 마지막 수업에 잘 하실 수 있도록 좀 잘 보시고 오고요. 좀 많이 해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잘 안 되네요. 하여튼 다음 주까지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